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네, 법인 할 차례죠? 법인, 그래요. 법인.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을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한다. 가장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권리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걸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만이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하는 집단을 만들었고 이자들에게도 권리 능력을 부여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능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길게 살면 100년 정도 산다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사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이 100년 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100년쯤 되면 돌아가시죠. 그럼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갖고 계속 조종합니까?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 사업의 영속성, 길게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인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법인은 해체하기 전까지는 그죠? 해산하기 전까지는 법인은 계속해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누구만 바뀌면 되죠? 법인을 운영하는 집단인 법인의 기관들, 즉 사람들만 바뀌면 계속해서 법인이 존속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적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자연인은 욕심이 있지만 법인은 욕심이 있습니까? 네, 욕심이 없어요. 자연인 같으면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자꾸 이용하고 싶어 하겠지만 법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이 법인이 최초에 정해진 목적 그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 법인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연인이 그걸 쓰게 되면 그게 뭐죠? 횡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그분들하고 관련된 가족들이 막 구속이 되고 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그 종교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법인의 돈을 지가 운영하면서 지 마음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가장 크게 두 개예요. 재산 관계를 단순화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법인의 재산을 지 개인적인 목적대로 쓰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산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적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법인의 종류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산의 집합체를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비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 사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건 일정한 재산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이것 자체가 영리의 궁극적인 목적물이죠. 영리물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영리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다시 또 영리 사업을 하겠다. 이건 모을 필요 없이도 안 모아놔도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목적물 자체가요. 그러니까 재산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았다. 그러면 영리 사업이 아닌 목적, 특별한 목적을 갖는 것이지. 그렇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뭐밖에 없어요? 비영리밖에 없습니다. 영리 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런 말을 쓰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이런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이것 자체가 비영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고 요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건드리는 법인은 사단법인 중에 비영리, 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 그죠? 근데 앞으로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란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우리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립 과정인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만들자고 우리끼리 합의를 했어요. 그럼 법인이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모였느냐?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냐라고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잘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죠. 영리 말고 비영리야, 비영리. 그럼 학술을 하자. 뭐 종교적인 어떤 연구를 하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연구, 기회를 연구하자. 사교적으로만 모여서 맨날 술이나 하자. 아니면 우린 고스톱을 좀 연구해보자. 전통문화를 연구해보자. 이런 것들은 다 비영리 목적이겠죠. 비영리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자. 좋다, 좋다, 좋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요? 네?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거봐,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서면에다가 정관을 작성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그걸 서면에다 쭉 작성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관을 작성한다. 왜?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 지 말로 얘기했으면서 나중에 턱을 들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배를 내민다고. 그 턱을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서면인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서면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내가 쓴 거 맞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명, 날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설립행위예요. 그러면 법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격을 갖는다. 다른 말로 뭘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제가 한 말, 제가 오면서 삐끗하고 크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허리가 아파갖고 잘 걷질 못해요. 그리고 몸이 자꾸만 떨리는 게 조금 이상한데, 아, 여기 계단, 여기. 저 7호선에서 내리면 여기까지 오기가 계단 엄청나게 많이 올라내리더만요. 그 뭐가 급하다고 천천히 와도 되는데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또 빨리 와서 또 뭐 학원에 들어오고 싶어갖고 부지런히 오다가 삐끄덕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땀이 줄줄줄줄 흐르네요. 자, 어쨌든 제가 절차 얘기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듯이 써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써가지고 가는데 지금 안 써져요. 절대. 머릿속으로 내용의 느낌을,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3단계 얘기했습니다. 몇 단계요? 3단계. 정관 작성한다 그랬죠?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건 이제 사단법인이 그런데 재단법인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 규모의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재산을 3천억을 딱 어떻게 해요? 재산을 출연을 합니다. 3천억을 딱 내놓고 이거 가지고 내가 장학사업 할 거야.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럼 장학사업 한다고 정해놔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알아서 장학사업을 하지 내가 장학사업 하겠다라고 말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립자가 죽었대요. 그럼 후손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은 재산을 먼저 출연해야 됩니다.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정해놓는 걸 뭐라 그래요? 정관을 작성한다. 그리고 내가 쓴 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명날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등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설립행위 해야 되는 거죠. 설립행위를 하는데 설립행위, 자 잠깐 보시면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관 작성한다 그랬죠. 정관 작성하고 어떻게 한다고? 기명 날인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그랬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재단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재산을 출연하고 이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정해놓는 걸 뭐라 그래요?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는 어디서 받냐면 주무관청인 거예요. 주무관청이다? 주무관청은 만약에 장학사업 등 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될 테고요. 체육 꿈나무들을 양성하겠다. 지금 우리 재단법인이 뭐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그 체육 꿈나무들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차범근인 거예요. 차범근 축구교실 그거 아세요? 네, 차범근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부응해서 박찬호가 또 만들었죠. 돈이 뭐 1, 200억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단법인 같은 게 기본적인 단위가 천억 단위예요.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돈 참 많이 버는 돈을 가지고 그런 좋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걸 차범근이 이제 했고, 그에 따라서 박찬호도 이게 참 좋은 뜻이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승엽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박지성도 하고 있죠. 이 박지성은 이제 그 게임 자체를 연예인들하고 유명 스타들 모아갖고 이렇게 한국에서 하기보다는 어디서 해요? 동남아 이런 데 다니면서 축구 볼모지 같은 나라 가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재단법인인 거예요. 그럼 그런 건 누구 허가를 받을까요? 주무관청이 어딜까? 우리나라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겠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사람들이 주무관청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체육 꿈나무도 양성하지만 과학기술 꿈나무도 양성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체육 꿈나무만 양성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의 꿈나무도 양성하겠다. 그럼 체육 꿈나무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 과학기술 영재들은, 그렇죠? 과학기술부 장관 우리 있잖아요. 그죠? 과학기술부 장관. 즉, 2개 이상의 주무관청과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잉글리시 너무 어려운 거 썼죠? all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all. 모두란 뜻입니다. 한글로 쓸까요?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써드릴 텐데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럼 허가 받으면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한다. 법인이 성립한다. 그럼 뭐를 갖는다는 얘기죠? 이때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격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격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바닥을 기어야 될까요? 그렇죠. 입에 욕이 붙어 있고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격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항상 좀 격렬하죠. 격렬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크고 막 그래요. 욕을 많이 쓰죠. 격이 높은 사람입니까? 떨어지죠. 그래. 그런 격인 거야. 사람처럼 격을 갖춘다. 그 이야기는 뭘 갖는다는 얘기예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에 그래서요. 우리 37페이지 보면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에 관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주의가 허가주의다라고 하는데 허가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허가하고 인가만 한번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인가가 좋은 거예요? 허가가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우리는 인가 받으면 뭔가 좀 더 훌륭한 걸 받은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인가를 허가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가를 그냥 인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허가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분이 나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허가권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오늘 악수하면서 그래 오늘 해드릴게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그리고 악수하고 집에 갔는데 내일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다고 마누라한테 얻어 맞았어요. 성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성질 내면 더 맞죠? 그러니까 사무실 와서 성질 내는 거예요. 어저께 해주기로 한 허가서를 어떻게 해요?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저께 허가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오늘 갑자기 허가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맘이야. 이게 허가인 거예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 금지의 해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원래 못하는 행위인데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반적 금지의 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대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나대지가 있으면 원래 못 짓는 거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못 짓는 행위를 어떻게 해제가 되니까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허가고요. 인가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인가인 거예요. 자, 잠깐만. 이런 법인들은 지네들이 특별한 뭐 학술, 종교, 사교, 기회, 과학기술 연구 뭐 이런 것들 비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댄스를 연구해야 되겠다. 반드시 공이 낄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사교를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한의사회, 회계사회 이런 것들 있죠. 의사들이 처방전 이렇게 쓰고 지네들 차트에다가 쓰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영어를 조금 잘합니다. 잘한지를 참 많이 할 거예요. 수업하면서 가끔 영어로도 얘기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영어로만 수업하는 날도 있어요. 진짜일까요? 그런데 제가 의사들이 쓰는 처방전은 못 읽어요. 쟤네들 뭐라고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을 주무부 장관은 걔네들이 쓰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보면 알죠 또.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지네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도의 전문가 집단들은 일반 행정가인 행정공무원들이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니까 스스로 통제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회, 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약사회 이런 것들 고도의 전문가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통제하도록 통제권까지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얘네들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방에서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개업했다고 해서 변호사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지방 변호사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서울에서 변호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내부적인 규칙을 어기면 징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영업정지까지 때리는 거예요.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행정관청인가요? 아니죠. 걔들도 뭐예요? 사단법인인 거예요. 사단법인인데 걔네들은 자체적인 뭐까지 가지고 있어요? 징계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당해낼까요? 변호사들을? 못 당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져라 라고 해서 그 대신 니네들이 조직을 만들면 반드시 뭐 해주겠다?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민법에 적용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는.
우리 민법에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무슨 주의? 허가주의입니다. 인가와 허가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행위예요? 자유재량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재량. 자유재량 행위라는 얘기는 어저께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다가 오늘 허가 못 해줘 라고 변덕을 부린대요.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 맘인 거예요. 이 사람 맘이에요. 해주고 안 해주거나.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허가주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두 번째 줄 보면은 소로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해준다고 했다가 변덕을 부려도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 강제주의와 인가주의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강제주의에 입각해서 가입이 강제되는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허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허가해 줘야 한다. 그래서 주무관청에 재량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그래요. 여기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합동행위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럼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그런데 이제 오늘은 몇 개 암기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적금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럼 좀 얻어 써야 되겠죠. 남자들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늘 부족하죠. 우리 수컷들은 늘 돈이 부족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벌어서 혼자 써도 늘 부족해갖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조금 얻었을까 이거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분이 움켜쥐니까 좀 남죠. 그 대신 사람은 좀 많이 비굴해지더만, 그죠? 그래요. 여자친구가 돈이 좀 많아갖고 돈을 좀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줍니까? 반드시 주나요? 아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운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요.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 받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형제간에 돈을 빌려줘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뭘 망설여. 받으라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아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무조건 주기로 했는데 한 번씩 면제해줘야 고마운지 아는 거예요. 이자 안 받으면 그 돈 못 받습니다. 이자를 정해놓고 또박또박 이자 받아서 그 이자로 적금 들어서 나중에 주면 감동이 한 10배는 되는 거예요. 받은 돈으로, 받은 이자로 적금 들어서 야, 네 몫으로 적금 들었다라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자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돈 빌려주면서 이 여자친구 돈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자 명목으로 돈 달래, 소고기 사달래. 소고기 사달래요. 이자 명목으로 뭐 사달래요? 소고기 사달래는데 여자친구가 이자 명목 소 사줘 그러는 게 아니라 코 먹은 소리 하죠. 소 사줘 이러고 있죠. 나는 이러고 싶겠냐고 허리에 이렇게 손대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과 관련된 임면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자산의 규모, 법인의 명칭, 목적, 소재지, 사원 자격의 득과 실, 존립시기, 해산 사유.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자 명목으로 뭐 사달래요? 예, 이게 정관에 적는 거야. 돈 빌려주면서 뭐 하는 거죠? 이자 명목으로 뭐 사달라고 적어요? 소고기 사달라고. 그럼 혼자 먹겠어? 같이 먹겠지. 얼마나 이쁜가 몰라. 여자친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수업 계속 쫓아가고 큰 소리로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시작. 그래요. 지워도 돼 이제. 정말로 이게 사람이
하려는 대로만 쫓아오면 절대적으로 지워도 돼요. 뭐라 그랬어요? 이가 뭐였죠? 이사의 인면, 선임, 해임, 퇴임. 자는, 아니, 안 보고 해봐. 자는, 자산. 그 다음에 뭐죠? 명칭.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사원 자격. 돼서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쓰라고 안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존립시기 해산사유. 끝이요.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요? 그쵸. 얘는요. 아마 생긴 것도 엄청 예쁠 거야, 얘는요. 조금 있다가 이거 알면은 한 방에 암기되는 게 등기 내용인 거야. 등기 내용. 등기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 이자, 명목, 소, 허, 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 암기하면 이거는 그냥 오는 거야. 요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등기를 했대요. 그럼 이사의 주소 성명인 거죠. 내가 어느 법인의 이사라고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진짜 그 법인의 이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몰라요.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부 띄워볼 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신의용 이사 이렇게 돼 있으면 이사가 맞는 거고 등기부에 안 돼 있으면 이사야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절차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사에 뭐가 들어가요? 주소와 이사의 명칭인 거야. 똑같고 이거는 허가, 연, 월, 일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똑같아요. 이거는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 뭘 제한해요? 대표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의 대표기관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갑이 법인이래요. 법인이 스스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디다 정해놔야 될까? 정관에. 정관에 정해놔야 되겠죠. 아니, 법인이 야 부동산 처분하지 마 그러고 얘기를 하냐고. 그럼 법인이 해야 될 얘기는 어디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지, 정관에 정해놓는 거예요. 처분금지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돼야 처분 제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 내용은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세요. 내부적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처분할 수 없다라고 대표기관에 이런 대표권이 제한이 됐어요. 제한이 됐는데 그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할 수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이 사람이 제3자 을에게 법인 명의의 이 부동산을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관을 봐요? 등기를 봐요? 등기는 쉽게 보지만 정관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등기부에 보니까 대표권 여기 지금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기가 안 돼 있대요. 안 돼 있으면 얘하고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겠죠. 등기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부동산 사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왔는데 법인의 부동산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이 등기부에 있더래. 그럼 그거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근데 등기부에 없대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살 거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표권 제한인 거예요. 이것도 등기사항이에요. 또 출자 방법을 정한 경우에 그 출자 방법 이것도 외부적으로 우리 법인에다가 출자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 알려야 되겠죠. 내부적으로만 알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출자 방법을 정한 경우에 그 출자 방법.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요. 저쪽 쳐다보다가 컨닝하다가 걸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 그냥 안 놔둬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눈 이쪽으로 보세요. 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이어서 등기사항 소, 허, 존, 제출. 그렇죠. 다시 등기신청서, 네? 등기신청서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 명목, 소, 허, 존, 제출. 아시겠죠? 네. 왜 허가, 연, 월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출생신고하면 언제 태어났다고 적어요, 안 적어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명목, 소, 허, 존, 제출.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몰라도 되고 앞머리만, 이것도 또 오늘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다음번에 한 번 하면 안 잊어버려요. 다음 과정에서 하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진짜로 시키는 대로. 이게 암기도 기가 막히게 되는 방법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법인은 이제 설립했죠? 그러면 사단법인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자, 명목, 소, 사존인데 재단법인 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재단법인은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암기를 해야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자, 명목, 소까지만이에요. 이게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말이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죽을 때 굉장히 허탈함과 후회감이 느껴올 거예요. 그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애비 재산 3천억 가지고 장학사업해라. 그러고 죽는 거죠. 우리 또 그런 정도의 유언을 남길 만큼 돈을 모아야 됩니다. 얼마 가지고요? 3천원? 3천억 가지고 뭐 하라고? 대답을 하세요. 다시. 얼마 가지고? 3천억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학사업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뭐 얘기하세요 지금? 3천억 가지고 뭐 하라고? 장학사업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안 정했잖아요. 정관에 이거 다 정해줘야 되는데 요거 2개만 정했대요.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럼 아들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거 정하셔야죠. 그럼 아버지 열받아서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안 죽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아들아 3천억 가지고 장학사업해라. 쫓아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는 왜 빼? 아들아 3천억 가지고 장학사업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3천억 가지고 장학사업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자산의 규모와 목적은 정해놓고 돌아가신 거야. 유언으로 설립할 때요. 그러면 이사의 인면 방법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나중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립자가 정해놓지 않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관의 보충이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정관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한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 철들어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아들아 3천억 갖고 장학사업해라 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다 정해놨으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사항은 보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서 보충해 주냐면은 법원에서 보충해 줘요. 법원에서. 이것도 아들이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충해 줍니다. 정관의 보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자 명목, 소사존,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재단법인은 왜 정관의 보충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정관을 보충할 필요도 있다. 좋아요.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그 다음에 넘기시면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 등기사항도 뭐죠?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 이렇게 나오죠?
보셨어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 그렇습니다. 사단법인과 설립 행위만 다르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2번, 3번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하게 되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자 명목 소인데 이자 명목 소까지 5개라고 얘기했어요. 정관에 모두 가능하다. 보충도 가능하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설립이 됐대요. 그럼 법인은 뭘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근데 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인 거예요. 이 권리 능력은. 그래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자연인은 재산 소유할 수 있죠. 법인은 재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인은.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법인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인 재산을 자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횡령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은 자연인도 보유할 수 있고 법인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한 5천억 정도 있어요. 아들이 5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아들 5명이 1,000억씩 이렇게 나눠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떤 놈은 좋은 데 쓰겠지만 어떤 놈은 막 흥청망청 술 먹고 이러면서 막 다 소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낭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묶어 놓는 거예요. 법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출연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재산이 되면 아들들이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못 가져가죠? 내 재산이 아니고 이제 법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재산 소유하고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연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승계될까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법인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인은 상속은 못 받아요. 아시겠죠? 이 법인은 상속권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상속을 받는데 법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없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는요. 바, 그죠? 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바하 그러는데 무슨 아버지요? 아버지는 음악이 무슨 아버지가 있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법인에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도 못 받아요. 그럼 법인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인을 재산을 출연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죠? 뭐 하는 거예요? 유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은 못 받아요. 상속은 못 받는데 뭐는 받아요? 증여 내지는 유증은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법인은 생명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 생명권 없죠? 신체 자유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인의 권리 능력인 거예요. 생명권이나 신체 자유권, 정조권이 있을까요? 법인의 정조권? 그걸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법인이 남자 법인이 있고 여자 법인이 있나요? 미혼 법인이 있고 기혼 법인이 있나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요. 그러면 법인은 성명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명권. 법인 명칭 사용해야 되죠. 성명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명예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 명예권. 성명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명예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럼 법인은 신용권은 있을까 없을까? 신용권. 에? 있죠. 예, 법인에 신용권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에게만 인정되어야 하는 그러한 권리 능력을 법인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조권, 신체상의 자유권, 생명권, 뭐 이런 거요. 상속권.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는 되되 법인의 권리 능력은 일부 제한이 됩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은 법인은 처음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만들었는데 축구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축구 꿈나무 양성해야 되겠죠? 댄스 꿈나무 양성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축구꿈나무 만들겠다고, 축구꿈나무 양성하겠다고 법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모여서 사교나 열심히 한대. 이거는 목적 위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일부 제한하는데 그 제한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의 사업만 해야지 목적을 위반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목적에 의한 제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고요. 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의해서도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인 고유의 권리 능력은 법인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에 의해서도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이 되는데 우리 민법에 81조에 가면 뒤에 나와요. 뒤에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떤 법이요? 해산한 법이냐. 자,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였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재산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흩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모아서 법인을 만들었다. 소멸시키면 어떻게 한다? 흩어버린다. 흩어지는 게 뭐죠? 해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해산하면 법인이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해산한 법인은 소멸 절차에 들어간 법인은 소멸!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법인 재산을 가지고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없어져라 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게 청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해산한 법인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한 목적 사업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없다고요. 그러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 해산한 법인은 어떤 법인이든지 청산 업무만 해야 돼요. 이 규정 때문에요. 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리 능력 제한, 목적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는 거고 성질에 의해서도 제한이 되고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법인의 행위 능력인데 법인은 처음부터 정관에 뭘 정해놨을까? 목적을 정해놨겠죠? 그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이자, 명, 목, 그죠? 소, 사, 존, 이자, 명목, 소. 내지는 이자, 명목, 소, 사, 존. 처음부터 정관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와 행위 능력의 범위가 달랐죠. 자연인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되잖아요. 미성년자들은요. 근데 법인은 미성년 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설립과 동시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 사업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와 행위 능력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권리 능력의 범위와 행위 능력의 범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의 범위와 행위 능력의 범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다라고 해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어떤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직접 법률 행위할까요? 그 대표 기관이 법률 행위할까요? 예, 대표 기관이 법인의 대표 기관이 법률 행위를 하는데 제3자하고 법률 행위 하겠죠? 제3자하고 법률 행위 해요. 그런데 대표 기관이 하루 24시간 특별한 행위를 할 때 자기 개인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할까요?
법인을 위한 법인의 대표로서의 행위를 더 많이 할까요? 개인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죠. 근무 시간 몇 시간이에요? 8시간? 그죠? 8시간이에요, 8시간. 하루는 몇 시간이고요?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회사 가서 일할 때는 회사의 업무를 하는 거고, 물론 업무 시간 이외에도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도 내가 가서 밥을 사 먹는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한 거죠? 아닌 것 같아? 밥 먹는 것도 회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안 먹고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머리를 좀 깎는다. 그렇죠? 가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는다. 이거 다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법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불법 행위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 행위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의로 또는 과실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학생의 저 노란 펜, 저걸 보고서 저게 나물까 플라스틱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나물 거야 확인해 보자 그러고 꺾었대. 풀어줬답니다. 고의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버렸죠. 그럼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지나가다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지다가 저걸 꽉 눌러갖고 부러뜨렸대요. 이건 뭐죠? 과실이잖아요. 과실로 재산상에 뭘 생기게 했어요? 손해가 생기게 했다고. 그럼 이게 뭐예요? 불법 행위인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가하게 됐답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얘한테 뭐가 생겼어야 되는 거죠?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 기관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 행위는 대표 기관이 했지만 곧 누구의 행위로 본다? 법인의 불법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는 이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행위는 누가 했어요? 대표 기관이 했지만 누구의 불법 행위죠? 법인의 불법 행위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행위를 직접 한 이의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둘이 같이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둘 이상이 진대요. 이런 채무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연대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관계를 연대채무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연대채무관계는 연대채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대채무관계는 저분의 채무를 우리 둘이서 보증을 하면서 우리 둘이 같이 보증하는 거야. 그래서 보증했대요. 그럼 그게 연대채무죠. 근데 얘네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둘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을까요? 둘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합의를 하냐고. 합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같이 책임지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같이 책임지는 걸 뭐라 그래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연대채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진정연대채무를 갖다 잠깐 떠들면 진정연대채무관계는 그럼 둘이 같이 책임지기로 하는 사전적 뭐가 있어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전적 합의, 사전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사전적인 합의 없이 같이 책임지는 일이 생겼다. 이런 연대채무관계를 뭐라 그러죠?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는 둘이 같이 책임을 지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변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배울 텐데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의 말의 의미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선이면서 과실 없는 선이면서 중과실이 없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일가 시간의 한 행위 중에서 일가 시간의 한 행위가 전부 직무 관련 행위는 아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일가 시간 중에. 그런데 겉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외형적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직무 관련 행위로 봐서 법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은 개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쉬워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쉬워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쉬운 거야. 왜냐면, 자, 보세요. 이제 등기사항인 거야. 아까 우리 등기사항 그래요. 명목, 소허전, 제출,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은 자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산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저는 재산이 얼마일까요? 자연인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저는 거지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모르지. 겉으로는 거지 같아요? 모르지, 이것도 또. 그렇죠?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자연인보다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과 관련돼서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혹시 대표 기관인 자가 법인 소유,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그러니까 대표 기관이 일과 시간 중에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직무 관련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애인 만나러 가는 거였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를 하러 가는 거였는지 모르죠? 그런 거야. 하지만 그걸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겉으로 봐서는 직무 관련 행위처럼 보이죠? 일과 시간 중에 대표 기관이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으면 겉으로 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걔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다가 또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다 따지면 얘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여기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겠죠? 그래서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겉으로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무조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자, 법인의 양쪽 가로 2번에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은 누구의 행위여야 한다고요? 대표기관. 어떤 자들이 대표기관이냐? 이거는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요. 대표기관이 뭐하고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돼요? 직무와 관련된 행위.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외형 이론이 적용이 되고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죠?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어야 되죠.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책임을 져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둘이 똑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걸 뭐라 그런다? 연대채무. 근데 얘네들은 사전적 합의를 하고 연대채무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채무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다음 과정에 할 거고 일단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연대채무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갑이 채권자고 A, B가 채무자인 거예요. 갑이 받을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아니 100만 원.
갑이 발전이 100만 원이에요. 두 사람이 연대 채무자 관계래요. 그러면 연대 채무자는 각각이 다 주 채무자인 거예요. 갑은 A에게 100만 원 다 청구할 수도 있고 B에게 100만 원 다 청구할 수도 있고 두 명에게 동시에 100만 원씩 청구할 수도 있고 50만 원씩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갑은. 이게 연대 채무자 관계예요. 그런데 A가 100만 원을 갚아버렸어요. 그럼 갑의 채권은 소멸했죠. 그럼 A의 면책행위에 의해서 B도 채무가 소멸했죠. 그럼 A는 B에게 야, 내 행위에 의해서 네가 이익을 봤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갚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상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연대 채무 관계예요.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여기서 갚으라 그러면 얼마 갚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50만 원만 갚아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는 야, 내가 손해배상했으니까 만약에 손해가 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내가 갚았으니까 너 나한테 50만 원 내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아, 이거 괜히 했다 이 얘기는. 갑자기 돈 얘기 나오니까 복잡해지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에 딱 이렇게 정해놓든지 아니면 판례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형평의 원칙상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 과정에서 보자고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연대 채무자 내부 관계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우리 민법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빼버리자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개념이 정립되고 나면은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과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법인의 기관, 그런데 법인의 기관은 뭐 하는 자냐면 법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여러 가지 활동을 주관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법인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